다음 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들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화되는 내년이 더 큰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열리면서 부동산 세금 논쟁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 종부세 논란 그리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조회를 할 수 있고 고지서도 발송이 됩니다. 많이 오를 거다, 많이 오를 거다 얘기들을 참 많이 해왔어요. 네.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아직 근데 고지서를 받아들진 않아서 체감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나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증감률이 50% 이상 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에 대한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고 나서 18만 3천에서 9만 4천 정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었다라는 그런 뭐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라는 그 해석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2025년까지 2에서 한 3% 정도가 상승을 하고 또 네. 공정시장 가액이 90에서 95%, 또 향후에는 내년에는 100% 정도 되고 또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도 200%에서 300%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자 숫자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1주택자에 대한 그 부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가격을 12억으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을 공제를 받으면은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 1억이 되는 거지만 2주택 같은 경우는 좀 부담감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억 정도, 6억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6억의 두 채라고 하면은 금액 부분이 이제 6억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노령층이라든지 장기 거주, 그러니까 1주택으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높지 않냐라는 그 의견들이 있는데 60세부터 70세까지는 20%에서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5년에서 15년을 보유를 하신 분들은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80% 정도 적용을 받으면 지금 공시가격 뭐 시장가액이랑 뭐 전체 가격들을 볼 때 한 15억에서 한 16억 정도 시세하는 주택을 보유를 했다라면은 뭐 한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1주택자들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세 부담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또 주택 시장의 불안정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택 가격 상승분에 대한 그 현실화가 반영이 됐을 때 그 뭐랄까 앞으로 시뮬레이션 그 가격보다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이 또 크고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글쎄요,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계속 지어줌으로써 이게 지금 전세나 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이거든요. 그 네. 상황이 지금 조세 전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미실현한 이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납부하지만 향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런 반발 같은 것도 뭐 지금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하고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종부세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뭐 소위 급한 불을 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단 과세 대상이 절반 정도로 준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 경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실제 주택 가격이 후행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또 한 단계 더 필터링이 된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11억으로 올렸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 세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경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경감 효과가 아까 뭐 급한 불은 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히 연소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불안 요소로 보여지는 게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을 잡는 게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고 이 종부세가 또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라면 주택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그 뭐 비율 자체도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 수치를 낮췄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뭐 가격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꺾였다라는 표현도 하고는 있지만 아예 추세가 변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 이뤄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악화 때문에 지금 12년 만에 1주택자에 대해서 손질을 한 건데 가장 큰 원인은 그 주택값 폭등 뭐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내년 또 내후년에는 또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공약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돼서 극과 극의 어떤 선명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내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겠다. 네.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까지도 거론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토보유세 당위성 최근에 다시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선명한 그 노선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세금 논쟁 대선판에서 말이죠. 지금 공약이라는 게 또 정책하고는 다르게 방향성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이 완전히 서로 좀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세금을 가지고 기준점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라는 것은 결국은 종합부동산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기준되는 가격이 있어요. 뭐 주택은 6억이라든지 토지는 5억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하는 거지만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또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토지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뭐 3평, 5평 정도 되는 토지이긴 한데 뭐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오래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또 땅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아까 시뮬레이션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새롭게 또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들 이 부분들을 통합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일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 반발심, 아까도 그 수치는 적지만 뭐 나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뭐 특정 구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11억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도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강화, 또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뭐 강진구나 마포구, 은평구, 중랑구 같은 경우도 그 해당 구에 들어갔거든요. 특히나 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되는 주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추이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런 보유에 대한 부담감들, 그 부담감들이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0.17%에서 1%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 보유에 대한 세금을 6배 정도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지금도 이런 강한 그 조세에 대한 그 반발이라든지 이런 심리들이 강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금보다 6배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럽긴 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반발들이 굉장히 커지고 이걸 가지고 뭐 세수를 확보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부분 이것이 좀 문제점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이제 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불로소득이라는 프레임을
뭐 씌우다 보면은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제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그 종부세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하셨던 실현되지 않은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재산세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하나가 또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집값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만 오르면 모르겠는데 전체가 다 오르게 된다고 본다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집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그 기준선 자체가 희미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와 어떤 그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괴리 현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만들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있어서 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불로소득이라는 내용 안에서도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 부분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일 겁니다. 그 부담도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언제 실현할지 모르잖아요. 그 이익이라는 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중과세 같은 경우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해당 물건하고 뭐 그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가 그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도 지금 동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중과세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통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종부세라는 게 최근 들어서는 뭐 부유세적인 형태 또 심지어는 소위 증오세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전체적인 세금을 일정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국내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보유에 대한 부담은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거래에 대한 세금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정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보유에 대한 그 세금이 낮은 거는 맞긴 하지만 거래세 같은 경우는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강도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것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 주택을 매각하시려는 분들에게 계속 고민거리를 주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히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강화한 게 모순점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그 전반적인 기저를 갖고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양도세마저 강화하니까 뭔가 풀리지 않고 꽉 묶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랜 기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논쟁거리인 게 최근에 정부가 국회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여서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정부가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논쟁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양도세 완화 일단은 논의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정부 쪽에서도 가격이 지금 잡히지가 계속 않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양도세를 풀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래세를 이렇게 동결을 해서 거래 동결 속 안에 뭐 호가갱신만 일어나는 이런 거래 시장이 과연 좋은 건가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부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결단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유세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사회적인 그 시각도 있는 만큼 좀 지금은 부담스러운 그 상황 안에서도 거래세도 OECD만큼의 그 수준으로 완화를 한다라면은 지금 불만이라든지 사회적인 불편 또 종부세 대상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우려들을 조금 일정하게 그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공급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긴 하지만 그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 물량들이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과감하게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사상 최대로 폭증하고 있는 현상도 정부 정책 실패로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매물 출회가 유도가 된 게 아니라 결국 버티다가 증여를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일정하게 동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증여가 줄기는 했어요. 근데 그 줄었다라는 게 일정하게 기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시기 때 증여를 많이 돌아갔다라고 하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가 증여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하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심리가 일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여 추이가 늘어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증여가 늘어나는 그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래세가 뭐 최대 82.5% 정도라면은 뭐 증여로 하는 게 뭐 세제를 절감을 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 상황, 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 주택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지금 여러 정책들의 미스가 증여로 많은 그 뭐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전문가들하고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